요즘 뭐 특히 유튜브 아시죠? 뭐 9월에 뭐 큰 장서요. 뭐 하반기에 뭐 대세 상승기 또 와요. 뭐 그러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금리가 지금 인하됐어요. 뭐 시중에 유보 그 자금이 뭐 천조가 왔다 갔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죠. 그럴싸한 이 근거를 대면서 진짜 9월에 큰 장사지 이제 다음 달에요. 내일부터 9월이죠. 내일이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번 큰 장사인지 한번 보자고요. 정말 대세 상승기가 와서 하반기에 진짜 집값들이 팍팍팍 뛰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기 위해 전제 조건을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대세 상승기 전제 조건 1. 경제 상황,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양호. 2.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 3.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4. 대출 완화, 중산층이 시장에 참여. 위의 모든 조건이 맞아야 이른바 대세 상승기가 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조건은 공급 부족 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예, 한마디로 뭐예요? 택 돋는 소리예요. 택 돋는 소리. 이거 누가 주장을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상승론자들 펌프질한다고. 왜? 자꾸 펌프질해야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라도 떨어져야니까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올 하반기에 지금 한국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부동산이 뭐라고 왜 부동산만 큰 장이 쓰냐고요.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단 거예요. 자, 과연 큰 장이 되려면 대세 상승기가 되려면 자, 최근에 대세 상승기 언제냐? 2014년, 15년, 16년에 대세 상승기 있어요. 한 2, 3년 갔어요. 실제로 그때는 가격도 진짜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고 거래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 자, 봅시다. 첫 번째, 경제 상황이 좋아야 돼요. 여기서 경제 상황이라는 건 세계 경제 플러스 국내 경제 다 합치는 거예요. 미국이 호황이었잖아. 그때만 해도 미국, 중국 안 붙었잖아요. 안 붙었지, 붙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었단 말이야. 세계 경제가, 왜? 미국 경제는 완전 교역이력 할 정도로 진짜, 시중에 돈이 막 쏟아져 나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시장이 되게 좋았었단 말이야. 한국도 물론 좋지는 않았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도 탄력을 받았었거든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어. 그때가. 그리고 시중에 돈들이 많았었고. 그랬었던 시절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이 어땠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오면서 부동산 규제를 다 풀던 시절이었어. 이명박 정권 때 18번인가 규제책이 나왔고,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10몇 번이 나왔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때문에 반응을 안 했어요. 몇 년 동안. 한 6년 동안은 가격이 올라가질 않았었어요. 왜? 그때는 아시겠지만 어때요? 거의 곡소리 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딱 하는 게 누구였죠? 2014년도에? 그렇지요. 지금은 저기 가 계시죠? 네, 지금은 가 계시는데 그분이 뭐 했어요? 땅 규제, 부동산 규제 다 풀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풀었어요? 대출 규제 풀었잖아요. 규제 풀어가지고. 근데 절대 그분이 뭐 대출 얻어도 집사라는 말은 절대 한 적이 없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어떻게 해요? 규제 다 풀고서 대출 규제 풀면 당연히 그 돈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돈들이 어디 가겠어? 당연히 주식 부동산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때 타격받아서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들이 많고 저금이었으니까 그 돈들이 막 몰려간 거예요. 주식 부동산으로. 돈들이 원래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 돈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 돈들이 기업으로 가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직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개설하고 이렇게 지사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럼 새로운 직원들 뽑아야 되고 이 직원들은 그럼 뽑으면 고용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직원들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바탕으로 그 바탕으로 소비를 해서 그래서 경제가 이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 게 이건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이거는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중학교에도 안 나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면 이거 하려면 몇 년이 회수가 걸리는데 몇 년 걸릴 거 아닙니까? 설비 투자해가지고 회사가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중에 영업이익률 뭐 15%. 나쁘지 않지.
그렇지만 그거 갖고는 양이 안 차지? 왜? 이거 갖고 부동산 사면 어떻게 해? 1년에 더블 되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누가 힘들게 이거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설계 투자 안 하고 다 부동산 주식을 몰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한국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 세계적인 풍토예요. 그래서 항상 돈이 쏟아져 나오면 두 가지를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자산 보험. 이게 항상 걱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간에 2015년도, 14년, 15년, 16년 이때는 어쨌든 부동산 정책도 완화됐던 시절이었어. 다 풀던 시절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는 공급이 안 됐었죠. 왜? 아니 그 난리가 났는데 누가 그 시행사도 누가 아파트 공급을 누가 어떻게 했겠냐고요. 못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공급을 못했어요. 시행사 자체가 안 됐으니까. 분양이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 늘어났고 공급은 없으니까 딱 맞아떨어졌죠. 그죠?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바로 대출 하나가 팡 터지니까 풀어주는 거 어때요? 이게 그냥 시장에서 확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상황이었어요. 대세생진계. 이게 그래서 그때 가격들이 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2, 3년 동안 거의 4년 동안 올라갔었어요. 2017년 파리 대책 나오고나까지. 이때까지 거의 탄력받아 쭉쭉 올라갔던 시절.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대세상승기였어요. 자, 지금 요번에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들이 펌프질하고 있는 이 대세상승기 과연 만나볼까요? 경제 상황, 세계 경제. 지금 뭐 난리 났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뭐 경제 문제로 끝나지가 않죠 지금. 예. 환율에 지금 사회에 지금 홍콩 대만 문제 뭐 지금 잘못하면 군사적 충돌도 지금 우려할 정도예요 지금. 아주 악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건 뭐 자세한 거야 뭐 다음 주 우리 걔가 그 자세한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중국 지금 지표 말도 못해요. 지금 거의 사상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지금. 왜? 이제 벌써 한 1년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1년 쓰니까 그 지표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좋겠어요? 미국도 지금 가격대 빠지고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를 지금 걱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국 경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신문 뉴스 보니까 잘 알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하고 이런 또 문제가 심각해지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은 어때요? 양호가 아니죠? 최악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뭐 IMF 리먼까지는 아니겠지. 그러나 아주 안 좋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규제 어때요? 거의 뭐 정부에서 뭐 끝장 보고 있죠. 지금 자 민간 분양가 상한제 그럼 그 다음 카드는 뭐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 얘기가. 그렇죠. 만약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서 집값을 못 잡는다. 그럼 다음 카드 쓸 건 뭐이냐? 지금 정부에서 어떤 얘기냐? 주택거래 허가제가 나오고 있어요. 주택거래 허가. 이게 무슨 소리냐? 주택을 거래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돼. 아니 전월세도 신고하라고. 또 전월세 이제 그것도 지금 법 개정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실명제하는 거. 실명제죠. 이렇게 되면요, 이제 다 모든 임대에 대해서 이제 속도들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그렇지. 그 얘기 뭐야? 세금 다 걷어들이라는 얘기거든. 월세까지 싹. 싸그리. 예.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임대 수익 2천만 원 이하까지도 지금 이제 과세 들어가죠. 내년부터 이제 과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정확하게 지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탈 터져가지고 그거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야? 이제 수익률은 점점 이제 갈수록 더 하락하는 거야. 왜? 그리고 잡겠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잡혀, 그럼 어떻게?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하겠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지금. 토지거래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쉽지 않겠죠, 점점? 어때요? 부동산 이 정책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지금 강한. 절대 이거 완화는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자, 세 번째.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 공급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막 쏟아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편중됐거든.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지방 지금 미분양 때문에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중에 제일 문제 있는 미분양이 뭐냐? 중공 미분양이야. 이걸 뭐라고 하면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거든. 이거 KDI에서 얼마 전에 발표 났잖아요. 내년 후년쯤 되면 이 악성 미분양이 3만 세대가 넘을 거래. 지방은 말도 못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갔다 시행사는 거의 무너진 거예요. 왜? 대출 못 갚거든. PF 자금 상환 못 해줘. 그럼 어떻게 해? 이거 결국 공면이 나오는 거야. NPL로 나오는 거야. 제가 해치본드 했을 때 이 작업했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서울 강북의 모 지역 1680억짜리 800억에 떠가라고 저한테 NPL로 완공했어요. 중공 완공됐는데 전략 미분양이야. 소위 말해서 악성 미분양이지. 근데 감정평가를 했더만 1680억이야. 근데 저보고 이게 NPL로 해가지고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기 유동화사에 가서 유동화사에 연락이 왔어요. 안 교수님 이거 통으로 나왔는데 통으로 800억이 떠가시죠? 1680억짜리. 이게 바로 NPL이에요. 이제 이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실 엎어졌다 무너졌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큰 돈은 여기서 벌더라고요. 주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헤지펀드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거에 또 전문이에요. 왜? 비싸게 사가지고 어떻게 수익 나요? 못 사잖아요. 보통 수익률이 헤지펀드에 있을 때는 기본 연수익률 100%예요. ROE가. 그거 이하로는 아예 물건을 안 봐요. 검토를 안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이거를 싸게 사야지만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죠? 왜? 비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싸게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어마어마한 후두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경매, 공매, MP를. 제가 그거 적은 거잖아요. 헤지펀드에서 그걸 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큰 딜을 한번 성공시킨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럴 시작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언제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곧 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요거 끄고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얘기하면 또 제가 거짓말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민감한 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 어쨌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서 공급 부족 수요 증가인데 이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특히 서울 중에서 강남은 사실 이게 맞아요. 왜? 수요는 전국적으로 하도 이제 이 강남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집값 엄청나게 이슈를 만들어서 막 지방에서 원정으로 막 사대는데 큰 돈들이 공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맞아요. 이거 하나만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대출 하나. 지금 대출 어마어마하게 규제하고 있죠. 대출이 규제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 중산층들이 달려들지는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 10억을 통장에서 갖고 가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정말 내 세상이라고 살고 하신 거야 지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대출 껴야 되잖아요. 그 대출이 엄청나게 규제가 됐다니까요. 이제는 힘들어요. 이 대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는 내 재산 뭐 해가지고 뭐 5억을 갖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은 절대 작은 금액 아니죠. 절대 작은 금액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중산층들이 못 사요. 대출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자, 중산층부터 대출 때문에 못 산다. 그럼 그 밑으로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위에 소위 말하는 전 국민의 0.1% 그것도 현금으로만 10억 이상을 보유하는 현금으로 주축한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들 대출 안 껴요. 10억 20억짜리 사죠? 그냥 현금으로 쏴줘요. 왜? 대출 안 해. 대출을 하면 뭐예요? 드러나는 자산이. 그러니까 일부러 현금을 사버려. 참 그런 분들만 지금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 그런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지금 서울, 특히 강남 맞는 거 뭐가 있어요? 3번 말고는 없어요. 1, 2, 4번은 틀리잖아요. 특히 중산 사람들이 몰려와야 대세 상승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큰 부자 한 명이 오는 거랑 그냥 중산층들이 100명이 오는 거랑 어떤 파이 더 커요? 아 당연히 한 명이서 그거 백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분들은 이미 있어요. 그리고 또뭐 굳이 뭐 백채씩 한 5채 사겠지. 근데 중산층 100명이 나머지 99명은 못 온다니까 대출 때문에. 결국 지금은 뭐예요? 99명, 99%못 와요. 딱 1%만 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거야. 그들은 지금 거래해요. 지금 거래되는 금액들 있잖아요. 요즘 거래 완전 절벽됐잖아요. 근데도 거래도 몇 건 됐잖아요. 그리고 거래된 것들이 지금 최고점도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 현금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리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뭐하지만 예를 들어 강남의 청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누구 영화배우 살고 스포츠 스타 살고 무슨 뭐 사는데 그냥 집 안에 뭐 50억 60억짜리 한남 더일 뭐 집값 80억 뭐 이런데 그거 여러분들 관심 있어요? 없죠? 왜? 여러분 A산적 그거 쳐다도 안 보잖아.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거 A산적 쳐다도 안 보잖아. 왜? 그건 다른 세상이야. 근데 이제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왜? 대출 때문에 중산층들이 뛰어들지 못해요. 이제는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우려되는 게 이게 바로 고착화가 돼버린다. 이게 5년 10년이 지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만의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져요. 그 청담동이 70억 80억짜리 그 누가 사는지 거래 얼마 되는지 관심 없잖아요. 왜? 이제는 그건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점점 내려와가지고 왜? 그만큼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중산층들이 레버리지 효과 안 하면 어떻게 올라가는데, 물론 중산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강북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 가서 이러면 가능하겠지. 근데 이 비율이 몇 프로나 되겠냐고. 지금은 딴 게 없어요. 하려면 무조건 현금 보유한 사람들만 가야 돼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5년, 10년 지나죠? 그럼 강남의 30평대도 마찬가지 청담동화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봐야 돼. 안타깝게. 내가 사지를 못해. 나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만큼 이제 양극화가 완전히 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남이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중강남도 그럴 것이고, 이게 몇십 년만 지나도 이게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집값 하락 문제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사실. 제 마음속으로. 물론 지금 그분들 좀 과격하게 해서 좀 일부가 좀 발전하는 거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9월달 큰 장 선다. 하반기 뭐 대세 상승기 온다. 탁도 없는 얘기입니다. 탁도 없는 얘기고,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앞에서 보시면 뭐예요? 다 대부분 상승 논자들이에요. 다 뭐예요? 그걸로 먹고 사시는 장사꾼들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현혹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현혹이 된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출이 안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괜히 그런 되지도 않는 소리에 그 마음 동요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딱 중심을 잡고 딱 균형적인 관점에서 시각에서 올바르게 바라보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반대로 서울, 특히 강남은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임대사업 등록으로 인해 시장의 매물이 부족하고 대출은 동반하지 않는 전국적인 수요, 전국의 고액 자산가가 지역적으로 유입되어 점점 안전자산화 현상이 벌어짐. 따라서 거래량은 작고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요게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요 맥락인 겁니다. 네. 왜? 그렇다고 그럼 하락하겠느냐? 사실 하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지금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최소 4년에서 8년까지 임대 의무적으로 가거든요. 이거 어기면 다 세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니까 시장의 매물이 평소에 뭐 10개 나오던 것이 지금 2-3개밖에 안 나와요. 그 2-3개를 큰 손들이 와서 사고 있는 것이고, 지방에 있는 큰 손들이 최고가에 사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래량은 확 줄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자 어느 순간 되면 너무 비싸다면 안 사겠죠. 안 사지만
원래 거래량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건 다시 걷어들이면 그만이거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은 하락은 물론 잠깐 뭐 5에서 뭐 이 정도는 하락은 할 수 일시적으로 그러나 큰 폭의 하락은 안타깝지는 없을 것 같다. 왜? 하락했다 보면 10%만 하락되면요 벌써 지방에서 큰 돈들이 그냥 찍고 가요. 그러면 거래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폭 하락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 그렇다고 또 너무 집값이 사니까 또 사람 또 아무리 큰 돈이어도 막 사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힘겨루기 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생기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전망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러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